합니다. 더군다나 공산주의 세력, 좌익 세력인 맨세비키까지도, 그러니까 볼세비키를 제외하고서는 전부가 다 여전히 독일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맨세비키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마르토프는 혁명적 조국 방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혁명적 방위주의.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짜르 체제는 무너졌고 이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말하자면 순차적인 서유럽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 발전과 산업 발전이 진행돼 나갈 거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렇게 이제 특히 자코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고,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제 또래 혹은 제보다 좀 선배 세대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배워왔던 프랑스 혁명사 그 바람직한 어떤 면모들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놀라운 사실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문 역사학자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뭐 답답하다 혹은 좀 붕괴스럽기까지 이제 한 것은 그거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런 건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서술을 안 해요. 교과서에 공식도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서술을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살극이 이제 벌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제 이성의 뭐 재전, 뭐 최고 존재의 재전, 그러면서 로베스피에로가 사제가 돼가지고 뭘 하고 이런 보면은 아마 이제 그 프랑스인들도 프랑스 이제 공화정의 그 긍지를 느끼는 사람들도 그 부분들은 아마가 아니라 민망해합니다. 민망해하고 되도록이면 거론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또 거론 안 하는 어떤 그 이쪽 그 학살, 그 방대 대학살이라는 걸 이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이제 그 구글 검색해 보시면 방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방대 대학살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은 이런 일도 있었구나. 프랑스인들도 그래서 예전처럼 그러니까 소란스럽게 프랑스 혁명을 가지고서 막 그렇게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민망한 일들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문재인 씨가 이제 프랑스 마크롱인가요? 만나가지고 프랑스 혁명에 막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공식적으로 막 그렇게 거론하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비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조심스럽게 하는 이제 그 소수파이긴 하지만 이제는 알려질 만큼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혁명사의 문제를 놓고서 소위 수정주의라는 게 단순한 어떤 거니까 소수 견해가 아니라 팩트로서 이렇게 널리 이렇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견해가 갈라지는 거는 팩트를 놓고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혁명의 의의는, 역사적 의의는 있다. 정반대로 아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프랑스와 피레 같은 사람은 아니다. 완전히 행편없는 짓거리를 했다. 프랑스와 피레 같은 사람들의 이제 그 입장도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해져 가고 있는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기소로망 이런 분 이름 아시죠? 그 프랑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파 인사죠. 많은 저술도 많이 하시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서도 프랑스 혁명을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은 잘 안 하고 하지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기소로망이라든가 피레 같은 이런 류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다다음 시간 주면 한번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지만, 일종의 이제 보편적인 건강한 길은 영미적인 길이었다. 영국과 미국 같은 근대는 소중하고 근대 자유민주 체제의 등장
와 그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만 프랑스적인 어떤 길과 유형이라는 게 결코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입장, 평가, 판단을 놓고서 이제 갈라지긴 하죠. 그러나 팩트는 그런 어떤 그 우습지도 않은 어떤 거니까 이성의 재전이라든가 뭐 이성의 그 얼마나 웃깁니까? 이성의 재전, 최고 존재의 재전, 로베스피에르가 그 사제를 맡고 그 다음에 공포 정치를 하면서 단두대에서 사람을 목을 하루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막 댕강댕강 자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시기에 또 동시에 방대 지역에 쳐들어가 가지고 1793년입니다. 쳐들어가 가지고 학살극이 시작이 되고 같은 시기에 쫙 다 진행이 돼 버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 팩트는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히스토리 오브 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그 다음 강의로 마르크스를 좀 다루면 어떻겠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알 만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히려 권하고 싶은 것은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좀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면 된다. 세상 마르크스를 좀 더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글들을 원저작을 좀 읽으면서 공부를 한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안 봐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뭐 좀 보자라면은 이 사람의 이제 역사적 저작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좀 이러저러한 것들 좀 뭐라고 할까 내용보다도 문체가 참 화려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제 멋있는 어떤 그 문구들 좌우를 떠나서 그 인용되는 어떤 문구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한 번은 희극으로 비극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류의 표현들 그거는 뭐 좌우 떠나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회자되고 인용되고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 문체를 구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걸 이제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뭐 자본론이라든가부터 시작해 그 이전에 이러저러한 수많은 어떤 역사적 저작들 뭐 초기 막스, 후기 막스 구분하고 청년 막스가 어떻고 청년 막스는 후기 막스와는 좀 다르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 게 있다 없다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이제 전공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찢어보겠다 혹은 이제 학자적인 어떤 길을 가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원문을 이제 확인해 보고 싶겠다. 그렇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굳이 이제 막스를 살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수준에서의 수많은 어떤 비평 평가 판단으로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자코벤 시대, 프랑스 혁명의 광기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오기 전에 이제 마르크스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마르크스의 시대 그 전 시기가 말하자면은 이제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 말하자면은 이제 레닌주의 현대 좌익 사상, 좌익 이념 혁명 사상을 잉태시켜 나가는 그게 발화하고 자라나는 이제 본격적인 시대인 거죠. 그게 쭉 진행이 됩니다. 마르크스 전 시기에 조금씩 입장은 다르지만 뭐 공상적 사회주의 뭐 이런 게 있고 뭐 노동조합, 조합주의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낭만적이고 급진적인 입장을 펼치면서 하는 뭐 그 무슨 이제 아나키스트 아주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도 여러 범주가 있는데 혁명적 아나키스트 뭐 이런 그룹도 무정부주의자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옵니다. 뭐 바쿠닌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난번에 이제 그 강의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설명은 안 했었는데 일종의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 시대가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시대는 또 희한하게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을 끝으로 해가지고 워털루에서 패하고 그게 1813년인가요? 정확하게 연도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쯤에 이제 끝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한 100년 남짓이죠, 그죠? 사실상 유럽에서는
대규모의 큰 전쟁이라고 할 거는 안 일어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대규모의 무시무시한 충돌이 벌어지는 전쟁은 안 일어나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상대적 평화의 시대에 가깝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건데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저는 뭐 제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 평화의 시대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대가 나온, 원래 이제 유럽의 전쟁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뭐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년 전쟁, 30년 전쟁. 참 전쟁은 끔찍이도 오래 하죠, 그죠? 수없이 수많은 전쟁, 그다음 뭐 종교 전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나폴레옹 전쟁을 끝으로 해가지고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럽이 좀 조용합니다. 그 사이 근데 뭐가 살아나는가 하면은 전반적으로 영국은 이미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유럽 전체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그 프랑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쭉쭉 이어지고 독일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유럽 후발국들의 산업혁명도 쭉 진행이 되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뭐 이런 소소한 충돌들은 뭐 끊임없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지식인 그룹들이 어떤 것에 이제 사로잡히는가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제 표현이 이제 권태했다. 대규모의 그런 어떤 거니까 늘 경험하던 유럽에서의 살벌한 그 전쟁이 잠시 멈추고 주춤거리는 큰 대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쭉 진행되고 하면서 왠지 지식인들이 이렇게 정신적 몸살을 앓는 듯한, 권태로워하는 듯한 이런 속에서, 물론 여기서 자본주의적 발전, 산업혁명이라고 쭉 진행돼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거니까 초기 이제 자본주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아픔이라든가 사회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 또한 팩트죠.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과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상대적 과장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구나, 그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당시 이제 산업 발전이 본격화되고 쭉 진행이 될 때에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흔히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낭만적인 어떤 사람들이 목가적으로 묘사한 유럽의 이제 전형적인 중세 시기에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의 유럽의 농촌 절대로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런던을 묘사하고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시기에 이제 공해 때문에, 그다음 아동 노동이라든가 공해 이런 것 때문에 뭐 폐질환에 시달리고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의 그 산업화 이전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현대 문물이 이제 과학 문물이 이제 발전하기 이제 전이죠. 의학도 이제 좀 뒤쳐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전이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제 사망 원인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산업화 전입니다. 공업에 미세먼지가 있기 전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공업화 전인데 호흡기 질환으로 많이 죽어요. 단순하게 이 질환은 폐결에 걸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겨울에 추우면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유리가 있던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귀족들이나 성당에 그런 거 있지만 어때 농가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서양식의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불을 피우는 뭘 뗍니까? 나무를 떼거든요. 문을 닫아놓으면 나무를 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문 열면 춥고 문 닫아놓고 꿀뚜껑이 있습니다. 연기가 꽉 차. 그 속에서 살았어요. 요즘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실내에서 담배 피고 하는 걸 상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도면 누가 뭐 한 사람이라도 담배 피면은 저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다 느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아십니까? 버스 안에서 다 담배 피웠습니다. 예. 참 말할 것도 없고 담배를 안 피는 곳이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피웠습니다. 옛날 요즘은 다 교체가 되었지만 비행기에 잿더리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이제 파리에 이제 처음 가봤을 때 엘리베이터에 잿더리가 있더라고요. 담배 피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근데 잿더리를 왜 있냐고 하니까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제 옛날 얘기죠. 90년대 이제 초반의 얘기니까 좀 낯선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낼 때는 뭔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랬던 겁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호흡기 질환으로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죽어요. 수명이 가장 힘들었던 산업혁명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하던 시대보다도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크스 시대에 들어와서 마르크스가 이제 뭐 그런 거 씁니다. 이제 엥겔스가 썼죠. 마르크스의 단짝이라고. 이 사람도 참 강남 좌파의 원조가 될까요? 엥겔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운영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또 마르크스의 후원자 역할도 하는.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주의라고 하는데 엥겔스도 공산주의자죠. 자기가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막사한테 돈 대주면서 이렇게 이제 쭉 갑니다. 근데 그 공장주 사장인 엥겔스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비참하기 짝이 없다 이런 거 씁니다. 참 희한한 건데요. 그 내면 심리는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써져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도 사실은 목가적으로 묘사됐던 낭만적인 농촌의 유럽 농촌이 사실은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이 쭉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중세 때와 산업화가 쭉 진행될 때의 이 이제 유럽 참 이제 그렇습니다. 그 18세기, 19세기 이 시기 경제가 쫙 성장해 나가면서 굉장히 달라지는 예전하고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은 소위 인텔리겐차라고 이제 표현되는 지식인 그룹이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노동자 이상으로 이걸 지금 놓쳐버리고 별로 주목을 안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전 시대 중세 시기에는 특별히 지식인 그룹들이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 발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식인 그룹에 소속될 수 있다라는 부류들이 있긴 있습니다. 성직자 그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그 유럽 중세의 이제 대학들의 기본은 전부 다 그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대학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 공식적으로 귀족들은 이제 별도로 따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식인이라든가 인텔리겐차라는 생각들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유럽 귀족의 원래 전통은 근데 칼제비 전통이죠. 기사입니다. 나이트 뭐 이런 거. 그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게르만 전통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글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는 글을 배우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한다는 것은 초기에는 전형적인 어떤 중세시대의 학문이라는 것은 신학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정대가 있습니다.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뭐 교구별로 다 이렇게 정해되어 있고 그걸 하는 딱 짜여져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인구가 뭐 폭발적으로 늘지도 않고 별도의 이제 사회경제적인 집단으로서 경제적 발전에 따라서 숫자가 늘고 자시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확 달라지는 게 이제 일종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초기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가 쫙 산업화가 쭉 짙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예전과 같은 성직자 이런 그룹들은 있지만 그거하고 좀 다르게 독자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합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잘났다, 소설가도 등장을 하고 뭐 이제 신학 외에서도
뭐 이제 책 출판사 대중적인 시장에 내놓고 하는 게 찍어내고 경쟁하고 부류가 막 불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죠. 뭐 직접적인 육체적인 노동, 그 다음에 혹은 뭐 군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쓰면서 또 더군다나 프랑스 혁명 이래 계몽주의 사상이 전반적으로 이제 퍼진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지식인으로서 살아가겠다, 이게 맞겠다라는 부분들이 근대적인 현상이었겠죠.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슈페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슈페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페터라는 사람이 쓴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 최초의 이제 초안은 이제 1920년대에 써진 책인데 1942년에 이제 완결판으로 슈페터 본인이 정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되고 또 읽히는 책은 42년도 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슈페터는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을 합니다. 자본주의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막스가 예견한 것처럼 무너지는 건 아니다. 소위 그러니까 그 생산력이 쭉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모순이 생기고 그러면서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무너진다, 이런 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본주의 발전이 본격화되면 가장 많이 불어나는 것은, 수적으로 가장 많이 불어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인의 속성은 말하자면은 체제에 빨대 꼽아놓고 사는 사람들이다. 누가 더 체제에, 그 레짐에 비판을 더 잘하느냐로 경쟁을 한다. 욕을 더 잘하느냐. 벌써 그때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 지적을 할 만큼의 막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소위 나중에 이제 레닌 시대에 들어와서 혁명적 지식인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중에 이제 모든 좌익혁명에서 개념이 다 등장하는 개념으로 소위 이제 그 혁명적 지식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써지게 되는데, 뭐 노동자, 농민, 혁명적 지식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할 때 그 인민의 범주 안에 노동자, 농민, 혁명적 지식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마르크스의 기준에 따르면은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산업 프롤레타리아만 핵심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은 무산자라는 개념입니다. 재산이 없다. 그 한자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재산이 없는 사람, 무산자라는 뜻이고, 노동자 계급은 다르죠. 레이버 혹은 워킹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제 거의 같은 거죠. 그 마르크스의 기준에 따르면은 뭐 노동자 계급, 워킹 클래스와 프롤레타리아는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모든 워킹 클래스 노동자는 그 무산자가 되게 되어 있고, 무산자가 프롤레타리아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자기 몸 팔아서 노동하는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겹쳐서 씁니다. 틀린 얘기죠. 오늘날 기준으로 하자고 약간 옆길로 나간 얘기지만, 민노총 그 귀족노조 노동자들이 무산자가 돼 있습니까? 전부 다. 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죠. 막스 얘기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막스 얘기는 세상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런 부류들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근데 그 19세기의 시기가 이제 근대 시기에 이제 그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도 마찬가지고, 그 19세기 시기는 18세기에 등장했던 근대 정치 체제,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가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등장한 건 아니죠. 특히 뭔가 하면은 보통선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선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의 4대 원칙 뭐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선거라는 것은 뭐 재산, 그러니까 이제 일정 선거 기준이 있지만 재산, 성별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모두가 이렇게 이제 되는. 근데 그 원칙이 신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 곧바로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진통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황리대에 들어오게 되고,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 50선거, 48년 50선거 남녀 다 투표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직 그러지 못한 서구 국가들이 있습니다. 참 한국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빨랐어요. 근데 그 치열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더랍니다. 19세기에. 이 시대에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막 성장해 나가는 혁명적 지식인 개념들이 등장하고, 전쟁은 없고, 도처에서 막스는 독일 사람이죠. 막스가 이제 움직인 활동 무대 공간, 지적 토양이 되는 나라들 이렇게 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자본론을 썼을 때는 영국 가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쓰고 거기서 영국에서 이제 죽죠. 근데 이제 그 독일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계속 발생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소위 파리 꼬민, 당시에 이제 유럽 전체에 뭐 이런 소위 혁명적 지식이 있는 사람 가슴은 콩당콩당거리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쓰고, 마르크스가 쓴 수많은 혁명사 내지는 혁명 관련한 이제 자본론 이런 거 말고 정치적 어떤 그러니까 글들, 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프랑스 혁명, 이제 자코베인 혁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도 쭉 진행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글들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이제 그 나폴레옹 쿠데타로 어떻게 반동이 일어나고 그 이제 좌절되는가, 그 사람 입장에 좌절입니다. 수습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쓰고 이게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전케 형성된 전통, 그러니까 단순한 자본론만이 아닙니다. 그 정서 여러 가지,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 공식적인 어떤 건 마르크스주의자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교과서적 교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노동자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력이 되고 들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좌익혁명은 없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랬고, 러시아 혁명 최초의 좌익혁명, 그러니까 본격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인데, 러시아의 무슨 산업 프롤레타리아라든가 노동자 계급이라든가 주축이 된 혁명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걸 쓰고 등장시키고 그런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인이죠. 그래서 혁명적 지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고, 볼셰비키가 이제 사실상의 이제 소수파인데, 소수파 다수파 전위정당 이런 개념 들어보셨죠? 전위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뱅가드라고 전위정당 연구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정당, 전위정당이라는 개념인데, 정당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당원들 뭐 개방 체제 형태로 모두가 다 본인이 이제 원하기만 하면 당에 가입해서 당원이 되고, 당원권으로서 당원권을 가지고 투표도 하고 뽑고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이런 시간입니다. 근데 레닌은 그 필요 없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소수정예 군대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위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충돌이 벌어집니다. 맨스비키는 거기에 반대하고, 유럽 같은, 서유럽 같은 형태의 대중정당, 영국의 토리 휘거 같은, 영국의 토리 휘거도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개방돼 들어가면서 대중정당화 되더라는 과정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분열을 하는 겁니다. 레닌도 함께해서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이제 이거 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노동자론이 아니에요. 노동자 계급이 막 어떻게 돼가지고, 레닌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아무리 성장하고 해봐도 소용없다. 혁명적 이념으로 무장한 혁명 사상에 의해서 지도받지 않으면 혁명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도 성공 못한다, 이렇게 단언을 하죠. 마르크스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쭉 혁명이 발생하고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수정예당,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정예당이라는 개념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혁명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볼셰비키. 요거는 17년 2월 혁명 당시의 이제 사진입니다. 이때 이게 두마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회입니다. 의회. 예,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라는 것은 따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는 국회 그 두마는 의회, 국회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연상을 하려면은 소비에트는 나중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6.25 때 많이 등장하고 뭐 이랬던 그 인민위원회하고 뭐 이런 그 용어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역별, 소비에트는 이제 직업별, 계급별입니다. 직종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마하고 소비에트는 이제 막 다릅니다. 겹치기도 하고. 좌익들은 이제 소비에트를 따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도 따로 모입니다. 뭐 이런 거, 그 두마에서 이렇게 하는 집회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이제 하는데, 이때 레닌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 러시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매우 초조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럼 여러 가지 뭐 다 또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젓가락도 못 얹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폄하를 하나요? 그럼 그런 거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서둘러서 그리고 또 혹은 그들의 이제 공식적인 어떤 표현으로는 러시아 2월 혁명이 17년 2월 혁명이 부르주아적 한계에 머물지 않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팩트입니다. 이거 이제 그 열차입니다. 열차. 레닌이 이제 밀봉 열차로 부릅니다. 레닌이 이제 그 독일이 제공한 이걸 이제 타고 들어옵니다. 우선 여기서 잠깐 이제 날짜가 이제 늘 뭐 헷갈릴 수 있는데 통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7년 2월 혁명, 10월 혁명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르면은 2월 혁명은 3월 혁명이고 10월 혁명은 11월 혁명에 해당이 됩니다. 2월 혁명은 그 러시아가 썼던 달력 기준으로는 2월 25일입니다. 13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식으로서 이제 알고는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10월 혁명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로 어떤 경우에서는 뭐 4월 혁명, 11월 혁명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 2월 혁명이 이제 17년 2월 혁명이 일어날 때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였지만 막 처음부터 무지막지하게 이런 건 아닙니다. 식량 배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때는 1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배급 문제를 놓고 이때도 이제 여성들이 엄마들이죠. 이게 이제 식량 배급 이거 차질을 빚죠. 독일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지하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또 1차 대전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고 기아 식량 배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밥 좀 제대로 먹게 해달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시위가 점점점 커져나갑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급진 세력들이 끼어들어오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노동자들. 근데 노동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노동자가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또 부류들이 끼어드는 거 하면은 이제 그 군인들. 참 여러 부류가 아직 완전히 조직화는 되지 않아서 이미 혁명 사상도 퍼져가 있은 시기고, 그러니까 그
상위 군인들도 있습니다. 부상 입고 돌아온 뭐 이런 이제 더 이상 참전은 못하는 이런 그 다음에 여러 어떤 그러니까 군 관련 혁명 사상이 퍼져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래저래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도 점점 동참하는 정도가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폭되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짜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이제 갑니다. 그러나 저때도 그러니까 좌익혁명을 하자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당시에 그러니까 그 페트로그라드가 그 러시아 제국의 저때 수도입니다. 모스크바가 아니고 수도인데 저기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짜르가 물러나기는 한다 하더라도 또 존경한다라든가 왜냐면 또 짜르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고 믿습니다. 가톨릭하고 다르게 동방 정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러시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동방 정교회 신자고 이렇기 때문에 종교가 쉽게 그렇게 바뀌고 버려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르가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면서도 임시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가되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은 입헌군주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짜르가 정권을 임산 전제군주 체제, 전제군주정이었던 겁니다. 제전에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헌의회, 의회, 두마 이렇게 이제 의회 같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케렌스키 임시정부. 그 다음에 독일하고 전쟁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까지도 전쟁을 그만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독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공산주의 세력, 좌익 세력인 멘세비키까지도 그러니까 볼셰비키를 제외하고서는 전부가 다 여전히 독일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멘세비키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마르토프는 혁명적 조국 방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혁명적 방위주의.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짜르 체제는 무너졌고 이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말하자면 순차적인 서유럽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 발전과 산업 발전이 진행돼 나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짜르 체제 못지않게 독일 제국은 흉악한 세력이니까 패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닌이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돼. 혁명적 패배주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혁명적 패배주의. 그래서 독일하고 내통을 합니다. 독일은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혁명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려라. 이 사람이 이제 루덴도프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독일 나치 이야기, 히틀러 이야기 때는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잘 됐다. 레닌이라는 놈이 있단 말이지. 볼셰비키라는 놈들이 있단 말이지. 저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레닌이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그 4월 태제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 혁명적 패배주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 좌익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국 러시아가 적국 독일에 패해서 멸망해도 된다라는 정도를 넣으면서 그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너뜨려야 된다. 짜르 체제, 그러니까 짜르 체제, 그러니까 이 반동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말하자면은 적국 독일 제국을 활용을 해가지고 뽀개버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런 무너진 것에서 정권을 추서가면 된다는 발상입니다. 참 확신이 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걸까요? 참